자, 오늘의 주제는 궁중족발 폭행 사건과 상가 권리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궁중족발 폭행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2주 전에. 근데 그게 왜 일어난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보고, 그리고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겁나는 세상,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 짧은 기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속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7일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주 정도 좀 된 거네. 3주 조금 안 됐네요. 6월 7일 오전 8시 20분에 압구정동의 길거리에서 이모 씨라는 분이 망치로 맞습니다. 망치로 막 사정없이 맞아요. 예,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맞죠. 그럼 이거 상당히 지금 큰 사건이죠.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망치로 때렸다는 건 거의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수준의 흉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폭행을 당합니다. 자, 뭐 제가 영상을 이제 한 건 아니고 이제 캡처인데,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와이셔츠 입은 분이 지금 이모 씨예요.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고,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이따가 나올 김모 씨인데, 이분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이제 손에 잘 보이진 않지만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뭐 아주머니 같은 분이 놀래서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사람이 쫓아온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이슈가 됐던 건데, 이 폭행범은 누군가? 김모 씨라는 분이에요. 김모 씨라는 분인데, 서촌이라는 데에서 본가 궁중족발이라는 그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족발집 사장님이 이모 씨라는 사람을 망치로 막 폭행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기사에 보면은 김 씨는, 그 족발집 사장님은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 씨가 길 앞에서 이제 걸어가니까 차로 치려고 그랬어요. 차로 치려고 했는데 이 씨가 이제 피한 거예요. 이 씨가 이렇게 샥 피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씨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차 안에 김 씨가 앉아 있는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누가 차를 치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안을 이렇게 봤겠죠? 근데 김 씨가 앉아 있는데, 그 김 씨가 막 나를 막 죽일 듯한 눈빛으로 막 봤을 거 아닙니까? 차로 치려고 했다면. 그러고 막 뭘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망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 그러더니 막 따라가가지고 망치로 막 사람을 팬 거야. 팼다기보다는 망치로 팬 거 아니죠. 망치는 거의 사람을 죽일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모 씨라는 분하고 김모 씨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예요. 이 둘의 사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뭐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받을 정도가 된 것일까? 원한 관계가 된 것일까의 그 원인을 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오죽 억울했으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도 또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거부터, 서촌마을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부터 볼게요. 자, 서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서쪽입니까? 경복궁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경복궁역이 있어요. 경복궁역 앞에 서촌마을 해가지고 뭐 특정 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 이제 뭐 한옥도 많이 모여 있고, 오래된 막 빌라 다가구들 막 모여 있고, 아주 낡은 동네인데, 오래된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음식점도 생기고 막 카페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한옥
마을도 생기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유명해진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 마을에 본가 궁중족발이라는 데가 이제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식 문화거리 해가지고 여기 음식점들이 쭉 있나 봐요. 이렇게 나란히. 예. 이런 동네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건물입니다. 예. 이거는 다 지금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누구의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궁중족발이고 이제 1층이죠. 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 광화문 쪽이 좀 상권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한옥마을 카페거리 해가지고 요즘에 워낙에 좀 인스타나 SNS가 유행이니까 이쁘장한 거리, 이쁜 카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 뜨고 있는 상권이에요. 그럼 여기 서촌 한옥마을이 어떻게 생겼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인터넷에서 이제 뒤져서 이제 넣은 건데,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약간 느낌 괜찮죠?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옛날 오래된 그 한옥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사진 찍기 좋죠? 그리고 여기에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요런 느낌의 카페들이 있대요. 서촌 산책해가지고 오래된 한옥집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도 보면 막 이렇게 이쁘장하게 해놓은 카페들이 많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이 본가 궁중족발은 2009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2009년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평범한 상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상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어요. 7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이 본가 궁중족발이 얼마에 계약을 했는가? 2009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260만원 정도, 보증금 3천에 월세 263만원 정도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면은 뭐 1층 상가, 1층 음식점 상가라고 치면 뭐 엄청 센 월세는 아니죠. 엄청 센 월세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상권이 이렇게 죽어 있는 동네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9년부터 장사를 했는데 나름 좀 유명한 맛집인가 봐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블로그 치면 또 많이 뜨고 막 하더라고요. 나름 이 동네에서 또 유명한 그 족발집인가 봐요.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2013년에 가게를 또 리모델링도 한번 싹 합니다. 리모델링 한번 싹 해요. 그러니까 이 김모 씨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 장사가 잘 되고 막 상권도 조금씩 막 살아나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한 거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돈이 들었을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2년 정도 쭉 가다가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월세가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월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월세가 한 번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귀찮아서 뭐 내비뒀을 수도 있고 시세가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고 말 수는 없지만 2015년 5월에나 돼서 처음으로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근데 월세가 297만 원으로 6년 만에 34만 원이 올라갔어요. 6년 만에 34만 원. 그러면 한 10% 조금 올라간 거예요. 10% 정도. 그럼 많이 오른 건가요? 어떠세요? 많이 오른 건가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이 족발집이 장사가 잘 됐으니까 막 리모델링도 했을 거고, 그리고 15년도면 뭐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면 이미 어느 정도 상권이 좀 살아나는 시기였단 말이죠. 한옥마을이 막 뜨고 막 그랬잖아요. 북촌 한옥마을 막 해가지고 막 한옥마을 가서 사진 찍고 막 벨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 못 살겠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권이 살아나는데 월세는 안 올랐으니까 좀 이득을 좀 받겠죠. 이득을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물의 매각이라는 이제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뭐냐?
2015년 10월에 이모 씨라는 분, 아까 그 폭행 당한 사람한테 건물이 팔립니다. 근데 이 건물은 아까 보셨겠지만 3층인가 4층짜리 아주 낮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건물이에요. 통건물. 하나가 전체가 다 한 주인 하나 거예요. 주인 하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주인이 뭐 그냥 좀 여유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돈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분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하던 분이니까 그냥 고맙다. 원래 장사 잘 안 될 때, 상권이 낙후될 때도 있어줬으니 아마 안 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이모 씨 입장에서는 사실 미안한 일도 없죠. 과거에 미안한 일은 전 주인이 다 떠안고 간 거고, 이제 나는 뭐 40억이니 50억 주고 건물을 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015년 10월에 팔린 다음에 2016년 1월이 돼가지고 재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합시다. 근데 보증금은 1억으로 하고 월세는 12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한 8개월 만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더니만 주인이 자, 보증금은 한 7천만 원 올려주시고요. 월세는 한 90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 그럼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은 자, 보증금은 3배를 올려라. 그리고 임차료는 4배를 올려라 라고 주인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당연히 비싸졌겠죠. 그동안 여기가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당연히 비싸졌겠죠. 근데 전 주인은 그냥 올리질 않았던 거예요. 뭐 왜 올리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안 올리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건물주의 입장이 있겠죠. 건물주는 어떤 입장인가? 자,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50억 주고 샀어요. 제가 그러면 과거의 가격으로 제가 20억 주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 주인한테 40억, 5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떻게 싸게만 줍니까? 라는 이유를 든 거예요. 제가 누구 편을 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입장인데 이 정도는 주변 시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 시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건물을 산 이유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싹 다 리모델링을 한번 해가지고 조금 건물의 가치를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 그거는 건물주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건물주의 선택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고쳐가지고 좀 건물을 좀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멋있게 맞춰가지고 월세도 더 받고 싶습니다. 이걸 욕할 수는 없어요. 맞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뭘 샀으니까. 근데 제가 시세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못 맞춰주면 나가셔야죠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다. 주장입니다. 월세를 못 맞춰주면 나가셔야죠 라는 게 주장이에요. 자, 제가 이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임차인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의 입장. 자, 임차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재계약을 한 지 지금 7개월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지금 3배를 올리라고요? 월세를 4배를 올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계약한 지 7개월 만에 무슨 월세가 3배가 올라가고 월세 4배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핑계입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으로 갔겠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법원이 딱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법원에서는 자, 임차인 그 족발집 사장님 건물주한테 건물 비워주세요. 상가 비우고 나가세요 라고 판결이 났어요. 자, 법원에서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법으로 딱 봤을 때 임차인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골라보세요. 둘 중에 골라보세요. 임차인이 억울하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망치로 때린 거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갈릴 수가 있어요. 반반으로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쪽에 내가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법원은 그러면 왜 이렇게 판결을 한 걸까?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보자. 이게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 법원이 판단하는 근거가 된 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의 임차 계약 뭐 쫓아내고 뭐 더 장사하고 월세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이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임차인은 5년까지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세를 살죠? 전세를 살면은 2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잖아요. 2년을 보장해 주죠? 근데 1년짜리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1년짜리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을 다 살았어요. 근데 더 살고 싶죠? 더 살고 싶으면은 나는 주인한테 저 그냥 2년째까지 살게요 라고 말을 해도 돼요.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2년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는 5년째까지는 법으로 보장을 합니다. 5년까지는 장사를 해라. 아니, 제가 주인하고 1년만 계약했는데요. 괜찮아. 너는 내가 법으로 보호해주는 대상자면은 내가 5년까지는 내가 너 장사하게 해줄게.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해줄게. 라는 게 법에 적혀 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같은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임차인은 마음대로 그럼 5년을 써도 됩니까? 아니다. 아닌 게 임차인이 만약에 3개월치를 월세를 안 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임차인은 5년까지 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월세를 2달까지는 봐줘도 3달 밀리는 순간 계약은 무조건 끝난다. 그러니까 월세 너도 잘 내야 돼. 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월세 잘 내고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잘 내면은 주인도 5년간은 쫓아내지 마. 이게 우리나라 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새로 인수하신 그 건물주는 이 족발집을 처음부터 내보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봤죠? 임차인은 3개월의 임차료를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어떻게 했는가? 건물주가 이 족발집 사장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계좌를 없애버려요. 자, 우리은행 1234에 12345678910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여기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좌를 없애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계좌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추정이에요. 이건 기사에 안 나오는데 핸드폰 번호를 아마 바꿨을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 또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죠. 왜냐면 저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기도 하니까. 자, 추정은 아니에요. 계좌번호 폐쇄한 거는 기사에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족발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낼 방법이 없어요. 임차료를 낼 방법이 없잖아요.
자, 계좌번호가 없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아. 만나주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그럼 현금 들고 가가지고 뭐 주머니에 꽂아줘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가면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법에서 봤을 때 3개월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작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사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게 되진 않겠죠. 임차인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법에 안 걸리나요? 네, 법에 안 걸립니다. 임차인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했는가? 자,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돼요. 공탁에 대한 사유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월세를 우선 법원에 걸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연락이 되면은 법원에서 이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패잖아요. 술 먹고 사람을 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맞은 사람이 나랑 합의를 안 해줘. 나랑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저 놈하고는 합의 안 하고 쟤는 꼭 콩밥 먹여야 됩니다. 이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행한 사람이 좀 그 형사적으로 처벌을 좀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합의금을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합의금을 공탁을 걸어요. 그러면 판사한테 아니 제가 저 피해자한테 한 병원비랑 좀 위자료로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받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합의금을 법원에 걸 테니까 저를 좀 선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 선처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보는가? 판사는 얘가 진짜 돈 줄 의지가 있구나. 돈 줄 의지가 있구나라고 판단에 조금 반영을 합니다. 판단에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공탁금을 많이 걸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조금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거랑 지금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이에요. 주인이 월세를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월세를 법원에 겁시다. 공탁을 합시다. 그러면은 판사가 나중에 우리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기존에 계약된 월세 297만 원을 법원에 꼬박꼬박 냅니다. 법원에 꼬박꼬박 내요. 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난감해진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 야, 이걸로 이거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계약 해지를 안 하네. 계약 해지가 안 되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자, 2016년 4월입니다. 2016년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요.